언젠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공들여 찍은 사진은 찾지 마세요. 우연히 찍힌 사진들을 찾아보세요. 아무도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진들 말입니다. 마당에서 열린 여름 모임, 작업장 밖에 서 있는 남자들, 아이들을 발치해 두고 현관에 앉아 있는 여자들, 역에 모인 사람들, 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얼굴을 보기 전에 사진 속 인물들의 몸을 먼저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외면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움이 적고 과시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으며 집착하지 않는 날씬함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관리해야 할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벌레 물린 자국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다이어트 비법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씨앗 오일에 대해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란색 무언가가 담긴 브랜드 병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식욕 조절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 숫자로 하루의 희망을 결정짓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몸에 대해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돈, 스트레스, 보충제, 계획, 그리고 수치심으로 수년간 쫓아가는 상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질문은 그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마법 같은 습관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었기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수월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기 전에 인터넷이 사람들을 부주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주의한 목소리를 하나 더 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닥터 존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력을 알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도 모르고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 과거 병력, 닥터 존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닥터 존이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다면 이 영상을 포함한 어떤 영상보다도 닥터 존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닥터 존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닥터 존 사이의 문제이며 화면 속의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라는 가면을 쓴 치료법을 제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하고 삶의 방식이 달랐을 때 왜 체중 감량이 더 조용히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목에 물음표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젬픽보다 낫다고요? 했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의료 도구가 적절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낫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더 극적인 효과를 의미한다면 아닙니다. 더 낫다는 말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하고 일상생활에 더 잘 녹아들며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에 덜 의존하게 한다는 의미라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약물과 자연의 대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쟁은 두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세계는 끊임없이 식욕, 편리함, 스트레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자극합니다. 다른 한쪽 세계는 누구의 발표도 없이 조용히 과식을 어렵게 만들고 절제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자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진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매일 영웅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당신과는 다른 하루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현대의 체중 관리 담론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규율, 동기부여, 그리고 요령을 칭찬하도록 강요받는데 때리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당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에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미 지쳐버린 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노력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 드는 대가입니다.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녹아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랬습니다. 거리를 이동해야 했기에 걸었고, 물건을 옮겨야 했기에 나르고, 서서 일해야 했기에 서 있었고, 집, 현관, 계단, 거리 때문에 오르내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고, 짐을 나르고, 닦고, 밀고, 당기고, 씻고, 쓸고, 자르고, 들어 올리고, 꿰매고, 이 모든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고도 하루 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었고, 이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해서 하는 운동은 불안정하지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움직임은 지속적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모든 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이 비기를 기다리는 모든 일은 미뤄지기 쉽습니다. 특별한 옷차림, 출퇴근, 구독 서비스, 그리고 기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은 언제든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움직임은 그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개는 산책시켜야 하고, 장바구니는 옮겨야 하고, 집은 청소해야 하고, 심부름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 몸과 하루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40분 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도 실패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계획된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원래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전의 움직임은 극적인 요소나 강도는 낮았지만 훨씬 더 꾸준했습니다. 과장된 홍보에 의존하지 않았고 삶 그 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옛 방식에는 심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일상에 녹아들어 있으면 도덕적 시험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죄책감도 없고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대면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용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것이지만 현대적인 논쟁 방식과는 다릅니다. 모두가 이야기가 한 가지 재료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많다. 저건 너무 적다. 악당은 한 명. 기적은 하나.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영양적인 차이보다 기계적인 차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먹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씹어야 했다. 식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무게감이 있었다. 신호등 앞에서 생각 없이 후루룩 마시고 나중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 고기, 감자, 채소, 콩, 빵, 과일, 달걀, 오트밀, 육수쌀, 렌틸콩, 요구르트, 스튜 등 한 접시의 음식은 문화와 계층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입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위를 채우며 무언가를 먹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이제 현대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음식과 비교해 보세요. 부드럽고 간편하고 풍미 가득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며 마치 미리 씹어놓은 듯한 식감까지 갖췄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죠. 입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 자제력도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삭함, 크리미함,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 아삭함, 짠맛, 단맛까지 모든 맛이 한 제품에 담겨 있고 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바로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접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속도와 반복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에 졌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일 뿐입니다. 생물학적 본능이 음식의 공학적 설계에 밀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 식사가 현대의 간식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록 과학적인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시간을 들여 먹는 식사는 식욕이 따라잡을 시간을 줍니다. 씹는 과정이 있는 식사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단백질, 섬유질, 구조가 있고 실제로 멈춰야 할 지점이 있는 식사는 수많은 작은 방식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은 과식의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식하기 쉽다는 것뿐입니다. 이쯤에서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에 대한 순수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나 고난을 미화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옛 방식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는데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먹는 것을 멈추는 데에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판도를 바꿀 만한 것인데 사실 음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액체 형태의 단맛에 관한 것이죠. 칼로리를 음료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하면 거의 불공평한 기분이 듭니다.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적어도 몸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커피, 주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향이 첨가된 라떼, 건강한 병에 담긴 스무디,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은 스포츠 음료까지 마시면 마치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 없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됩니다. 씹지도 않고 마시느라 속도를 늦추지도 않습니다. 식사처럼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없습니다. 마치 격가지처럼 스며들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세대들도 분명히 단 음식을 즐겼죠. 단맛이 지난 20년 사이에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노출과 빈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맛이 특정 순간에만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출퇴근길에 먹는 단 것, 점심에 먹는 또 다른 단 것, 오후에 나른함에 먹는 또 다른 단 것, 저녁 식사 때 먹는 또 다른 단 것,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면서 먹는 또 다른 단 것. 단맛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마치 주변 환경처럼 하루 종일 사람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단맛에 자극받는 몸은 다른 정신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단 것을 향한 갈망은 더 강렬해지고 식욕은 더 예민해지며 미각은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게 됩니다. 담백한 음식은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물은 밍밍하게, 과일은 너무 싱겁게 느껴지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 단 하나의 지렛대만 건드려야 한다면 저는 컵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먼저 살펴볼 거라고 말합니다. 액체 칼로리가 유일한 문제라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액체 칼로리 섭취에 엄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액체 칼로리가 조용히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액체 칼로리 섭취를 줄였을 때 느끼는 안도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추상적인 시계 시간이 아니라 식사 시간입니다. 사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데 식사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았죠. 어떤 의식적인 행동 때문도 아니었고 특정 식사 시간을 정해놓은 책을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식이 항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먹고 싶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내고 데우고 자르고 접시에 담거나
적어도 의식적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적 간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먹는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맛보고 마시고 조금씩 먹고 음미하고 보상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조금씩 먹습니다. 서서 한 입 베어 물고 찬장에서 한 움큼 꺼내 먹고 차 안에서 단백질바를 먹고 다른 사람 접시에 있는 감자튀김 몇 개를 집어먹고 회의가 끔찍해서 단 것을 먹고 오후가 멍해서 짠 것을 먹고 일이 지루해서 바삭한 것을 먹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가 찾아오고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일들로 가득 찬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신체는 그것을 무해한 배경 소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으로 해석합니다. 현대인의 체중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과식은 특정 식사 시간에만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런 식사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과식과 식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데 있습니다. 배고픔, 식욕, 지루함, 스트레스, 편리함, 오락 등 모든 욕구가 뒤섞여 결국 자신이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식습관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종종 몸에 잠시 평온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몸을 안정시키고 이미 섭취한 것을 활용하며 식욕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시간신이었습니다. 유행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작위성이 덜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심리적 영향력을 간과하지 마세요. 식사가 식사일 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지만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불안해집니다. 복도, 주유소, 책상 서랍, 카페 카운터, 앱 알림까지 모든 것이 협상처럼 느껴지죠. 하루 종일 협상만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친 사람은 차분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수면인데 현대인들은 이를 마치 가벼운 부차적인 문제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더 배고파지고 충동적이 되고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마찰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 연구 논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해 봤을 테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식욕이 증가하고 적정량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며 움직이는 것조차 더 힘들게 느껴지고 사소한 짜증도 크게 다가옵니다. 꾸준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예전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찾아오면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일은 진짜 피로를 유발했고 기상시간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햇빛은 더 많았고 몸은 더 많이 움직였으며 한밤중에 자극적인 요소가 적었고 억지로 하루를 연장하는 화려한 오락거리도 적었습니다. 해가 고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전의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몸은 빛, 스트레스, 화면, 카페인, 늦은 식사,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몸보다 조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간과합니다. 사람들은 극적인 해답, 비밀의 비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호르몬을 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극받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안쯤 잠든 상태로 깨어나서는 식욕이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쇼핑 카트처럼 제멋대로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체중 감량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면 몸이 불안해할 이유를 하나 줄여주세요. 규칙적인 수면이 마법처럼 날씬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수면 부족은 거의 모든 식욕 신호를 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면 수면에 신경 쓸 충분한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는 일 중 이전 세대들이 훨씬 덜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잔혹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과식이 더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은 끊임없는 신체 감시에 집중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도록 부추겨집니다.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자의식을 갖도록 교육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음식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항상 식욕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긴장과 반동, 죄책감과 보상, 통제와 무너짐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에게는 자제력이 없다고 결론 짓는데, 사실 그들이 자제력 문제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과도한 자극적인 음식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심리적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부화된 신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옛 시대가 유리했다고 말할 때 단순히 집안일이나 음식의 질감, 식사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도 포함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주의력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많은 경우 문제를